문제는 이 세 개 특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답답합니다, 기존에 있는 경찰, 검찰, 공수처도 여러 가지 사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 봤더니 공수처가 뭘 수사하고 있냐? 방첩사가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을 파악해가지고 심하더라.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인사에 반영했다는 취지의 혐의를 찾아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 대박이네. 블랙리스트 굉장히 기시감이 있죠. 간단한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첩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겠지만 이름이 계속 바뀌었어요. 이게 보안사 그러니까, 네. 그 전두환이 있던 보안사였다가 기무사였다가 지금 또 한 번 정보사로 바뀌었다가 정보사였다 예. 정보사 하여간 이름에 의해서 방첩사까지 왔거든요. 방첩이 결국은 이제 간첩을 방지한다 이런 느낌인데 결국은 국내에 계속 사찰 이게 군 사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보 수집해가지고. 이거는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진짜로. 아 정보사가 예. 아니고 뭐 안지사인가 예, 뭐 그런 거였죠. 그런 거 있어요. 아무튼간에. 기무사 맞아요. 그 뭐지 그러니까 비상계엄 그 문건 나오고 나서 그때 네. 박근혜 때 나오고 난 다음에 이름이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맞아요. 방첩사로 예. 바뀐 거고. 그러니까 이름이 계속 바뀌든 하는 짓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리스트 또 만들어가지고 또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게 그것도. 윤석열의 방첩사도 원래 문제가 있지만은 누가 대통령이냐가 정말 중요한 게 군을 다 망쳐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네. 이게 다 완전 무너졌지. 그러니까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완전 원래도 그냥 눈치 보는 장성들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이런 장성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까지 해버리면은 그냥 권력에 줄대고 이번에 비상계엄이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육사 중심으로 이렇게 된 게 다 이런 게 사전에 있었다. 이걸 몰랐을까? 그럼 많은 군인들이 맞아요. 그러면 네. 다 알았어요. 그러면은 권력에 줄대 가지고 어떻게 해서 승진하려고 그러니까. 했던 다 망쳐놨다 진짜. 근데 이거는 윤석열이 뿌리 뽑아야 돼. 진짜 나쁜 예. 놈인 게 뭐냐?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야 돼. 이거는 너무 나쁜 놈인 게 뭐냐면은 자기가 박근혜 특검 수사했고 뭐 뇌물이나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을 넣어놨어. 그러니까 당무에 개입했다라는 이유로 최초로 3년을 구형해서 2년 나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 올렸거든요. 네. 그러면 정당에서 이런 거 개입하지 마. 대통령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해? 라고 처벌을 하자라고 공소장 쓴 검사예요. 윤석열이. 근데 자기가 정권 딱 잡으니까 그 아예 당을 장악해 버렸고 그렇죠. 뭐 아예 명태균 동원해서 그 김영선이 회주라 했는데 회가 아니죠. 회주라 했죠. 요 개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천 개입을 갖다가 최초로 처벌 케이스를 만든 사람이 공천 개입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도 뭐 땅 대표 만들었고. 그래. 뺏겼다, 뺏겼다 하고. 이준석 축출, 뭐 네. 김영선 해줘라, 뭐 명태균 게이트. 이 사람은 제가 놈이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정말 어떻게 이런 자가 대통령을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사람이면 저는 정말 지금 뭐 사찰 얘기도 네. 본인들이 아마 옛날에 수사 많이 했을 거예요. 그대로 하잖아, 블랙리스트 자기들이. 엄청 수사했지. 자기들이 또 예. 하잖아, 이거를. 자기 모순도 이런 모순은 없어요, 세상에. 이건 다 걸리는 아니 그리고 진짜 심각해. 방첩사가 원래 간첩 수사라고 한다는데 뭐 정치 성향을 파악해서 왜 인사에 관여를 합니까? 그리고 내용도 이제 보도 나온 것들 봤더니 그 장성들 중에서 민주당들 야권들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을 과연 방첩사령관이 여인영이 혼자만 알고 간직을 했을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중앙고 국방부 장관이 충안고 선배한테 보고하고 그 내용을 또 충안고 동문이 윤석열이 몰랐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방첩사가 이거를 그냥 할 리는 없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왔다라고 하면 방첩사 혼자 혼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네. 얼마 전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군을 장악을 해가지고 정치군인들을 포섭을 해서 비상계엄이란 거를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꿈꿨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마지막 얘기는 그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왜냐면 이재명 정부가 이제 잘 가기 위해서는 국회가 다수다 의석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야당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민의의 전당이 국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내가 적임자다 이런 활약이 벌어지고 있는데 좀 그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과거에 대표를 2번이나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당에 대해서는 리더십을 좀 확고하게 가져놨고 그게 이제 내란 국면에서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대선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이제는 대통령의 직으로 가면서 의원직도 사임했잖아요. 네. 그 의원식 의장께서 또 사임서에 결재도 하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
이제는 민주당의 리더십,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이제 맞아요. 관건인 네. 것 같고 아마 지금 후보군으로는 정청래 의원 그건 대표로 대표로 그리고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렇죠. 대표 대표로 선거에는. 지금 네. 나온다고 되어 있고 뭐 원내대표는 지금 뭐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김병기 또 김병기 의원이라든지. 의원 뭐 이런 네. 분들이 막 지금 계속 거론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내대표를 먼저 뽑죠. 뽑고 다음 주 금요일에 원내대표가 뽑습니다. 네. 뽑으면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해서 선관위원장 뽑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펼치는 건데 아마 새로운 지도부가 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누구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민주당의 다음 이제 권력 지도가 좀 작성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고 사실은 이제 4선의 서영교 의원 후보 주요 후보군이 3선의 김병기 의원, 김성환 의원, 조승래 의원, 한병대 의원인데 그러니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 인터뷰를 좀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좀 어떤 평가를 좀 김준희 평론가님 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의원들의 평가와 그러니까 이게 이 밖에서 일반인들 국민들이 보는 거하고 의원들 내부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가 당대표 선거보다 훨씬 더 예측이 많이 떨어집니다. 맞아. 이게 친소 관계도 있고 뭐 개파도 있지만은 또 의원들이 가까이서 보면서 아 이분은 조금 되면은 별로 잘할 것 같지가 않은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이 집권 초기의 원내대표 여당의 원내대표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너무 정말로 중요하죠.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뭐가 됐든 대부분의 개혁과 입법은 정권 초기에 해야 돼요. 정권 3년 차만 넘어가도 힘이 바로 확 빠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1, 2년 차 때 지금 다수당이니까 당연히 이제 국회 통과는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야당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모든 사사건건에 다 반대가 이게 대립이 되는 것도 딱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결국은 국민적인 어떤 설득 과정이 그런 거를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존중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협상력이 누가 있느냐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각자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데. 반드시 시원시원한 한 분이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말로 들립니다 지금. 네 명의 후보 중에 시원한 사람 누구죠? 아니 근데 저는 민주당의 이제 과제라면 과제가 앞으로 이제 여대 야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축복받은 대통령일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만큼 이렇게 국회와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임기의 많은 기간, 이거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라 아마 마음만 먹고 제대로 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뭐냐면 민주당의 차기 리더십은 중요하죠. 그래야 이제 다음 지방선거 또 총선, 대선이 또 오니까 그거에다가 더해서 건강한 당청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전 이게 포인트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대통령제하에서 여당 대표라는 건 항상 거의 무덤처럼 여겨졌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국무총리 출신에서 대통령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대선 주자 된 사람이 없어요. 맞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깬 것은 경기지사 출신은 처음 징크스를 깬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 여당 대표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 단임제 체제에서는 무덤으로 여겨졌던 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수 정권에서는 두 번은 파면으로 끝장났고 또 민주당 정권도 정권을 내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건데 전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좀 달라진 모습을 더 국민들 앞에 보일 수 있는 기회라면 이번에 정말 달라진 당청 관계를 아주 건강하게 해서 민심을 더 잘 전달하는 창구로 쓰인다면은 그러면 아마 민주당이 새로운 역사를 더 쓰게 되지 않을까.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교사의 사례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 이분이 윤석열 정부 초대 원내대표였죠.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이 파면되고 물러나고 마지막 이번에 선거에서 지고 문 닫은 것도 또 권성동인데 이분이 오늘 사의를 밝힌 겁니다. 권성동처럼만 안 하면 된다. 이런 교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악이에요, 진짜. 최악이고 뭐 수미상관 권성동이 문을 연 그 윤석열 정권 권성동이 닫았다라고 볼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한덕수 이제 끌어올리려고 했다가 다 말아먹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의힘이 이기기는 어려웠지만은 만약에
이번에 생각보다 보수 결집이 많이 됐잖아요. 41.15까지 이제 김문수.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막대기를 꽂아도 누가 꽂아도 이 정도로 나오는구나 그런 느낌에 솔직히 김문수 맞아. 후보께 좀 죄송하지만은 중앙 무대에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맞아요. 구구적은 발언하던 사람을 꽂아놔도 41인데 그나마 약간 그 정당 내에서의 차별화 예전에 이를테면 이명박과 박근혜가 차별화해가지고 뭔가 다시 정권을 잡았듯이 이런 식으로 그나마 윤석열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이 만약에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됐으면은 민주당도 상당히 긴장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말아먹은 게 권성동이다. 쌍권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권성동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당에 있는 이상 국민의힘은 비전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토악질 나오는 게 진짜 국힘 원내대변인 박수민 이 네. 사람이 이제 와 뭐라고 했어요? 이제서야 계엄 이후 상황에 대한 반성문을 읽으면서 울먹거리면서 뭐 반성문을 읽었고 큰절까지 했어요? 했네요. 아니 근데 여태 그 반성 하나 절대 안 하더니 이제서야 야 아니, 이거 너무하지 않아? 수환 씨 말도 너무나 맞는데 왜 지금 하냐? 그러니까 선거 하루 전날이라도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감도 없어 보니까. 절 좀 네. 그만해라 좀. 야, 평소에 잘해. 뭐 맨날 절해. 그때도 다 같이 마지막 날 모여가지고 또 절하고 김문수 또 방송에서 맞아, 또 절하고 절하고. 여기서 또 절하고. 그때 구치소 앞에서도 떡국 넣고 절을 했잖아요. 그때도 구치소 앞에서. 정말 그러니까 절절해서 저는 그런가? 절절한 마음으로 하는 건가? 진짜 보니까. 김문수 진짜 황당한 게 또 계엄에 대해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절하면서 패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를 그럼 대선 후보 시절에 했었어야지. 그때는 얘기 안 하다가 이제 다 끝나니까 계엄에 대해서 자성을 한다라고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고- 훌라후프를 왜 돌려? 근데 턱걸이는 진짜 잘해. 턱걸이는 잘하더라고. 인정. 그거 근데 인정해야 돼. 근데 저는 사과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까 맛있는 사과 네. 먹었는데 이 사과는 좀 다른 면에서 아니 미안하다, 죄송하다, 절하고 뭐 반성문 읽고 울고 훌쩍이고 그걸 그냥 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반성이라는 거는 태도의 변화, 행위의 변화까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진짜 반성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108명 있잖아요. 지휘고와 불문하고 다 의원직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사과라고 봐요. 왜? 오히려 더 짧게 그러면 이게 뭔가 민심은 좀 얻을 수도 있겠네. 아니 본인들 걸 다 내려놓고 그렇지. 말만 앞서는 게 아니라 저는 의원 자격도 없습니다. 진짜 자격 없거든요. 국민의 대표라는 말을 쓸 자격이 없다고요. 기본적인 자격이. 그럼 의원직 정도는 나 안 하겠다.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해야 국민들이 그 안에서 선별해서 누구는 그래도 봐주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말만 살아가지고 뒤에서는 맨날 밥 먹으러 다니면서 협잡질, 야합질 이런 거 하고 다니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막 울어, 막 묘비 닦어. 이런 거 정말 이제는 투명 사회고요. 지금은 모든 게 다 노출되기 때문에 국민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네. 절 나온 거 보니까 당면 교체 가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면은 근데 아마도 그런 쇼가 이제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국민들 그거를 앞에. 또 믿고 하지. 또 얘네는. 하겠죠. 또 하지. 네. 국민의 짐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짐. 네, 짐으로. 진짜 짐작 같아. 훌라후프 잘 돌리긴 하더라. 훌라후프는 진짜 커요. 진짜. 와, 그거 어떻게 허리가 그래, 돌리지? 그러니까 너무 진짜 커요. 앞으로도 계속 거기 산에서 그런 비슷한 연배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예. 잘 허리 하나는 건강. 잘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턱걸이 저보다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인정이에요. 저 하나도 잘 못하거든요. 네. 와, 턱걸이 한동훈이 20개 한다던데 같이 한번 붙어봐야 돼. 붙여봐야 돼.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치권 이슈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평론가. 하나만. 네, 좋습니다. 네. 대박. 대망론 출판 기념회가 있어가지고 아, 언제입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하는데 장소는 정했는데 공지를 이제 신인규 TV 그리고 오. 용방불패 그리고 일일 영식 그리고 김종대 TV에 다 저희가 올려놓을 테니까 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6월 14일 오후 2시 서울 모처에서 대망론 아, 혹시 출판 그 출판 기념회 기념회를 하면서 네. 우리 이제 객석에 있는 분들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한 150석씩 예약해놨거든요. 야, 많이 그렇구나. 와주셔야 되고 네. 열려있는 토크 성역 없는 질문 다 답합니다. 야, 오시면 많은 분들이 여쭤보신 누구라도 갈 수 있냐? 다 오실 유료냐 수 있죠? 무료냐? 무료죠 무료. 책을 혹시 안 사도 갈 수 있냐? 그렇긴 한데 한사 사장님은 진심을 다해 우시죠. 거기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 울고 지금도 울고 계셔요. 대망론 좀 많은 사람들. 예, 알겠습니다.